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유가족들과 함께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일본 초기 기독교 모습을 그린 엔도 슈샤코 원작 침묵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 문학과 영화를 통해 진단해본 일본 기독교의 상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방향과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봄이 왔으나 정작 봄을 느끼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한반도를 흐르는 공기 역시 냉랭하기만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듯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낯을 만들었던 것처럼 최초의 문제 발단이었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피해 유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6일.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기독교 부스에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금식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사순절 첫 주간을 맞아들이는 금식기도회가 고통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기도회 첫날에는 NCCK 조성암 회장과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 회원교단 목회자와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사순절을 보내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새 아침을 맞아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도 금식에 동참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제가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요. 3년 전인 것 같으네요.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매일 저녁 6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순절 기간 청년 노동 현장 방문, 탈원전을 위한 도보순례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금식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 끝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들의 상처까지도 놀랍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한국교회 사순절 생명나눔 선포식이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주최로 지난 7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사장 임석구 목사는 생명 나눔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빛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2013년부터 생명 나눔 서약식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는 74개이며 각막 이식 수술비를 전달한 교회는 47곳, 개인 참여는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목사는 수술비를 지원받은 환자 72명이 새빛을 보게 됐고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8,129명이라며 생명 나눔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 나눔 감사장 수여식과 각막 이식 수술비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 나눔 운동의 취지를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 NGO 단체 서빙라이프가 북한에 약 2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를 공동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임 사무총장에 배진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배진고 목사는 한반도 복음화 중앙협의회 총재이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에 서울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가 단독 추천됐습니다. 윤 목사는 기성 유지재단 이사장과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서울 종로 5가에 원로목회자를 위한 목자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목자 카페는 원로 목회자들에게 모든 음료와 차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사일런스는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의 초기 기독교 상황을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작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경의 정규화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동경의 정규화입니다. 예,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 침묵이라는 책을 학교 다닐 때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에도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텐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에 개봉되어서 일본 네.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네. 개신교 목사들은 이 영화를 신도들에게 권유해야 되나 아니냐로 많은 혼동을 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또 매스컴이나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영화를 본 일본인들은 영화를 보면서 신, 절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소감이 또 주변에서 들으며 인터넷상에 영화 리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처럼 영화뿐 아니라 기독교 문학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기독교 문학하면 우리에게는 빙점으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엔도 슈샤쿠와 미우라 아야코,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기독교 작가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미우라 아야코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녀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 신앙입니다. 네. 그녀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책을 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책 서두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일본 전역 100여 개 만들어져서 이 신자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한 수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엔도 슈샤코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는 카톨릭 신자이지만 일본인의 관점에서 기독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에게는 기독교적 부활 생명은 희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본인은 기독교인의 수가 적은 만큼 기독교 문학도 미비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의 확장은 선교사님이나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우치무라 간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배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동경이나 오사카에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저는 마지막 추수의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이 일본에도 불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재작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25년 만에 동경에서 열렸는데 3일 동안 연인원 2만 명 가까이 참석하고 회심자가 700명 가까이여서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문화의 접근이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그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땅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길 저희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선거 결론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나타난 정치적 갈등이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등 판결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탄핵 선고 결론과 그로 인해 분열된 국론봉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핵 심판의 선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뭐 이 중에 하나로 판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탄핵 심판 선고는 네. 아마도 그 한 10일이나 네. 13일쯤에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그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네. 적어도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10일 아니면 네. 그러면 이제 퇴임일인 13일 정도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 선고에는 이제 그 소수 의견도 네. 가령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에 따라서 소수 의견도 다 적시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만약에 이제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제 인용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각하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 다시 박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그 새롭게 등장한 그 어떤 판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뭐 네.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인용과 기각은 네. 탄핵 심판을 해서 예. 그 실체 심리를 해서 그렇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을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탄핵 인용이고요. 네. 그 정도까지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라고 본다면 이제 기각이죠.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죠. 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 이것은 헌법 12조 1항에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된다는 헌법 결정례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작용에 의해서 어떤 불리한 이익을 받을 때는 이 적법 절차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이 적법 절차는 마찬가지로 탄핵에도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적법 절차 위반인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판단돼서 결국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의견 진술의 기회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네. 그런다면 적법 절차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각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 이번 판결에 있어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소수 의견을 공개한다라는 건데 네. 어떤 의미로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그러니까요. 자기 또 소신 하에서 예. 결국은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소수 의견을 적시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예, 예. 그때 적시를 안 했죠. 그랬더니 당시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난 소수 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네. 그때 이제 경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소수 의견을 결국은 이번에는 네.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이나 또는 다수 의견이나 네. 이것은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성폭행범이 있었는데 네. 성폭행범을 경찰이 불러다가 네. 밀실에서 몇 시간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서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났죠. 네. 근데 대법원에 가서 어떤 변호사가 수정 헌법에 의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조력을 받을 권리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고지를 안 한 거죠. 예, 예. 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고지 없이 결국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그 자백에 의한 그 증거 네. 이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석방했어요. 예. 다수 의견으로 석방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언론이 저 성폭행범이 명백히 맞는데 그런 절차를 뭐 잘못됐다고 해서 예. 그걸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 당시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았던 대법관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때 그 대법관들의 소신은 뭐였냐면 99명의 범인은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를 지켜라. 이런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냈고 네. 그 판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수사기관이 예. 사람을 잡을 때는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판사들의 그 소신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소신을 가진 훌륭한 법관으로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절차적인 적법 절차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 앞으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그 변수가 있을까요? 네, 탄핵 심판은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가 나왔죠. 네. 근데 이 결과는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네.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참고 자료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지금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의 그 향배 그것은 역시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한국 정치사에는 큰 어떤 획을 긋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제 걱정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갈등과 분열이거든요. 가족이나 교회 또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회사나 직장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심각하게 국론이 지금 분열된 상태였죠. 맞습니다. 그 태극기 집회의 열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 거의 두 동강 나다시피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이 그 국론 분열이 갖고 오는 그 경제적 폐해가 그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한 240조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리적인 비판은 어떤 수용하는 사회가 돼서 물론 이제 일사불란한 것은 의견이 국론은 어차피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쌍방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는 틀리고 내가 맞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상대 얘기도 귀담아 들어서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어느 쪽이냐 정확히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목회자가 앞에서 그런 어느 쪽에 좀 치우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퇴장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 모든 그 법규범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근원이 된 것들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사랑 아닙니까?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맞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너고 내가 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상대방의 비판을 결국 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 이것은 상대 얘기가 맞구나 하고 상대 입장에서 들어주면 그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죠. 물론 탄핵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각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전체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은 지엽적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탄핵의 심판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리되고 또 가족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고 문제가 있고요. 또 뭐 계층 간 지역 간 뭐 이런 촛불이다 태극기다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탄핵 정국의 그 결과보다도 그 이유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텝으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고 받아들임. 정치인들도 어떤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서 맞습니다. 결국은 그 이걸 모두 받아들여서 그 광장 정치를 이용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런 성숙한 그런 그 정치인들의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또 사실은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 재판에 대해서 승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승패가 반드시 있는데도 패한 사람까지도 모두 다 설득시키는 그런 재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쪽의 재판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납니다.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거라는 판단이 날 때 그 이기는 쪽의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내고 뭐 더 해보겠다고 그럴 때는 그거를 가차없이 증거를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질 쪽의 입장이면 증거를 가급적 많이 받아들여줘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하죠. 그래도 판단이 이제 거의 나와 있으니까. 그런 판결이 나도 진 쪽은 그동안 자기의 얘기를 충분히 재판부가 들어줬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긴 쪽은 얘기는 안 들어줬어도 결론이 이겼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질 쪽의 증거를 안 된다 그러고 안 받아주면 결론도 지고 증거도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재판 잘하는 그 재판부를 봤을 때를 보면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아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현명한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뭐 결론이 뻔히 나오게 너무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거나 이런 점은 있지만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도 그런 재판도 굉장히 사법부 신뢰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이제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같은 나라, 같은 조국, 같은 하늘 아래 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쪽에 줄을 세우고 이쪽이 아니면 너희들은 적이다, 남이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애국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광화문 대형 서점 건물에 윤동조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새롭게 걸렸습니다. 봄을 뜻하는 이 시처럼 만물이 새로워지는 계절답게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고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시채널 벽어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